안녕하세요. 저는 참 멋없게 파혼을 하고 다시 싱글의 삶을 누리고 있는 40살 여성입니다. 말 그대로 전 사랑하는 예비 신랑과 상당히 쪽팔린 상황에 처해 기가 막히게 파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회상하기만 해도 얼굴이 시뻘개진 상황이었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사리분별 잘하고 야무지게 결혼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준비해보고 나니까 결혼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나이를 먹어도 어떤 난관이든 실수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나이 어려도 똑똑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 경험치 차이에 따라 선후배로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업무에 대해선 저 스스로 능력 있는 여자라 자부할 수 있지만 결혼 관념만큼은 사회 초년생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말을 나름 거창하게 표현해 저 스스로를 포장해봤지만 실상은 그냥 무지해서 바보같이 뒤통수 당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서름보단 창피함이 몰려옵니다. 저의 잘못이란 걸 저 또한 무척 잘 알고 있으니 나이 먹고 왜 저러나 하는 시선보다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게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느낄만 했던 시기가 좀 늦게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동안 결혼하고 싶을 만큼 이렇다 할 남자가 없어서 짧게 만나고 헤어지길 반복했어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연애를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결혼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자 쪽에서 먼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독거 인생으로 일만 하며 살다가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고 기막힌 운명이 있다더니 한날 난생 처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껴보도록 해준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의 존재였고 저는 그 만남을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음악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예비 신랑이 수강생으로 들어왔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예비 신랑이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겠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남자를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보다 5살이 어린 친구였어요. 당연히 초반에는 예비 신랑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살 차이면 제 인식에선 저의 또래가 아니라 한참 어린 친구였거든요. 그런 친구에게 호감을 느낄 건더기도 없었지만 제게 호감을 표시해 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처음으로 제게 호감 표시를 했을 때 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 고집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제게 근 1년이나 일관된 마음을 보여주는데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심이라고 제가 착각을 해버렸지 뭡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스운 착각이었네요. 그렇게 제가 마음을 열자 그 이후 예비 신랑의 표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예비 신랑이 제 사적인 영역을 조금씩 침범해 왔고 나중에는 제가 예비 신랑이 곁에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될 정도로 함께 하는 날이 늘어갔어요.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건 물론이고 돈 없는 학생이었던 예비 신랑은 제 학원에 자처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귀가 전까지 둘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비 신랑의 존재가 제 편견 속 어리기만 한 모습과는 다른 장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이에 비해 꽤 현실적이었고 실속 있다는 것 외에도 애늙은이처럼 말하는 본색 또한 상당히 어른스럽고 중후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같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예비 신랑보다 떨어지는 기량을 가진 것 같기도 했어요. 한참 즐기고 놀만한 나이인데도 늘 자기 일에 열심인 예비 신랑에게 배울 점이 많아서 더 좋았습니다. 제 감정이 예비 신랑과 마음이 같아지고부터는 저희 관계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귀엽게도 제 마음이 뭐라고 예비 신랑은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더 사이가 깊어졌습니다. 저보다 예비 신랑이 가진 마음의 속도가 더 빨랐는데 예비 신랑은 이미 저랑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만나고 있었다더군요. 나는 자기처럼 청순한 여자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었어. 마음이 청순한 사람은 요즘 세상에 생각보다 찾기 어렵거든. 그런데 내가 볼 땐 자기가 딱 그래.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할 거야, 나는. 마음씨 깨끗한 여자를 원했다면서 제게 은근슬쩍 결혼 얘기를 한 번씩 꺼냈었어요. 그때마다 장난기 어린 분위기와는 다르게 표정이나 눈빛이 진중하여 저도 모르는 사이 예비 신랑에게 빠져들었죠. 예비 신랑은 30대 초중반인데도 모은 돈이 상당했습니다. 이미 자기 명의의 집도 있고 차도 있는 능력남이라 우리가 당장 결혼을 하더라도 형편에는 문제는 없는 여건이었어요. 저 또한 나이도 나이지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재력이 평타 이상은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제가 연애보단 일에 미쳐 살며 저를 위한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저도 돈 없어서 허덕여 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랑 예비 신랑은 마음만 맞는다면 언제든지 결혼을 준비해도 문제될 게 없는 사이였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저희가 연애를 한 지는 고작 3, 4개월밖에 안 되었던 터라 아직 결혼을 고민하기엔 만남이 짧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결혼을 좀 더 진지하게 만나보고 알아본 후에 진행하고 싶어. 자기가 결혼할 준비가 다 됐다는 건 나로서도 믿음직한 부분이긴 해. 근데 우리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잖아. 나는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결혼하고 싶진 않아. 고맙게도 예비 신랑은 제 의견을 존중해주며 더 이상의 진도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덕분에 마음 편히 한 2년 가까이 사귀다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제가 40살이 되었기 때문에 더는 고민할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평생 안 할 거면 예비 신랑과 가벼운 만남만 가지다 헤어졌겠지만 저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고 30대까지 내 삶을 즐겼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동반자와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비 신랑의 청혼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식장을 맞추고 신혼집 알아보고 하는 게 전부 즐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새로운 미래가 너무 기대되어서 기분이 한껏 부푼 상태였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제게 가장 설레고 좋았던 순간이었고 그 뒤로는 불길함의 징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바로 양가 어른께 인사를 드리면서부터였는데요. 저희 집에 인사 간 것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댁에 갔을 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들어갔더니 예비 시모가 특히나 저를 엄청 반겨주었는데요. 예비 신랑이 화장실 간 사이 집 구경시켜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예비 시부모 방까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쓰는 책상에 웬 모르는 젊은 여자 사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옛날 책상들 보면 유리로 덮인 책상 있잖아요. 그 안에 젊은 여자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예비 시모의 젊은 모습이라고 하기엔 사진 자체가 너무 현대식이라서 예비 시모는 아닌 듯 했고 예비 신랑한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냐고 하니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웬만하면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지만 책상에 끼워 놓을 정도면 어느 정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놓고 예비 시모한테 물어봐야 했어요. 물론 혹시 실례될 질문일지도 모르니 빙빙 둘러서 말입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대영 씨는 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어머님 젊었을 때예요? 되게 미인이시다. 옛날 사진을 요즘식으로 인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비 시모가 자기 아들 자랑을 술술술 하다가 제가 가리키는 걸 보곤 급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곤 사진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고 이상한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제 그만 밥 먹자더니 저를 데리고 급하게 거실 밖으로 나와버렸죠. 어르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정말 물으면 안 될 일을 물어서 그런 건지 예비 시모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수상쩍게 나오는데 제가 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비 시댁에선 마무리 잘하고 나와서 예비 신랑한테 따로 그 사진의 존재를 물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진 아직 안 치웠나 보네? 사실 내가 지난번에 전 약혼녀 얘기한 적 있잖아. 걔랑 결혼까지 갈 뻔한 사이였는데 걔가 알고 보니 자기 집 형편을 사기쳤더라고. 그래서 파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약혼녀 사진이 버젓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부모가 전 약혼녀 사진을 갖고 있는 건 예비 시댁과 그녀가 많이 친했었다고 그래서 그녀의 소식을 가끔씩 궁금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괜히 신경 쓸까봐 그는 그녀 욕을 더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는 꼴도 보기 싫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파혼했다는 이력을 못 들은 게 아니었기에 그냥 싶었는데 그 변명 자체가 제게 그리 개운한 변명은 아니었어요. 도대체 전 약혼녀랑 집안이 얼마나 가까웠길래 도대체 그녀가 얼마나 자기 집 형편으로 사기를 쳤길래 책상에 사진까지 보관할 정도로 좋았던 관계가 파혼으로 치달았나 궁금했습니다. 물론 전 약혼녀랑 파혼하는 덕에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난 거라 당시에는 그저 그녀가 예비 신랑을 놓쳐줘서 고맙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3주 뒤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는 여느 때처럼 돈독했어요. 당시 저는 앞으로 다가올 성대한 식을 위해서 살도 빼야 하고 피부 관리도 해야 하고 신혼여행지도 알아봐야 하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정신없이 보냈는데요. 그 때문에 예비 시댁에서 봤던 그 사진 여부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바쁘게 지내고 있던 날 제게 문자 하나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저를 향한 경고 메시지 같은 거였는데요. 저더러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김대영 씨 맞냐고.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간결하고도 강한 경고가 날라왔었어요. 느닷없이 날라온 문자는 황당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등골에 초름을 쫙 일으켰습니다. 근거 없는 말이니 무시하면 된다지만 이상하게 그 브레이커를 밟은 것처럼 제 심장이 덜컥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군데 제 예비 신랑을 알고 있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자였으나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이니 일단은 답장을 하지 않고 그날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날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그 문자 내용들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제가 답장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건지 같은 번호로 비슷한 분위기의 문자가 또 날라오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역시나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협박조의 설득이었죠. 저더러 자기 꼴 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헤어지라면서 예비 신랑이 집도 차도 다 자기 명의라고 하지 않냐고 그거 다 구라라고 했고 예비 신랑이 본래 순진한 여자 께서 등쳐먹고 쉽게 살려는 제비 새끼라는 욕들이 가득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문자는 하루 이틀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읽고 무시했고 그 찝찝한 문자를 그저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의 문자를 계속 받다 보니 점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문자의 황당한 내용들이 진짜처럼 느껴지지 뭡니까? 아직 예비 신랑한테 말은 안 한 상태였어요. 문자 내용을 보면 볼수록 이걸 보내는 당사자가 예비 신랑과 결혼 직전에 헤어졌다던 전 약혼녀의 존재 같았거든요. 왠지 제가 먼저 상황의 진위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문자들이 사실이라면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면요?
당연히 제게 더 소중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겠지만 아마 다들 이런 의문의 메시지를 받는다면 대부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수상쩍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파혼을 협박당하고 있는 건지 당시에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로만 고민한 지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사실을 감당 못할 거라고 보고 예비 신랑에게 그간 받았던 문자 내용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부 입장에서 당연히 예비 신랑 쪽을 믿어야겠다는 일말의 신의로 물어본 거였죠. 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자기더러 사기꾼이래? 대꾸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내가 결혼할 남자로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나 좀 불안하거든. 제가 받은 문자를 보자마자 예비 신랑은 사색이 되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고는 왜 진작 얘기 안 했냐고 갑자기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혼자 진정해서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전 약혼녀 얘기했었지. 걔가 나한테 집안 사기쳐서 파혼했다고 했잖아. 나한테 보복하려고 너 신상캐서 이 짓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차단해. 상대해줄 가치도 없는 여자야. 보복을 무슨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서 이러는 거래? 이거 엄연히 범죄야. 자기도 이 여자가 이러는 거 몰랐을 정도면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는 짓이 정말 스토킹이잖아. 원래 뭐 없는 애들이 더 그리 추잡하게 나오는 거야. 그런 애들은 신고해도 답이 없어. 내가 진짜 알아서 할게. 돈 몇 푼 쥐어주면 더는 안 이럴 거야. 돈 몇 푼을 쥐어주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비 신랑을 말렸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경찰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처리해준다고 말했더니 예비 신랑이 절대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갈팡질팡한 태도를 보이던 예비 신랑은 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전 약혼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그런 행동만으로도 예비 신랑의 존재가 제게는 부자연스럽게 비쳤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게만 오는 문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문자는 그저 약과에 불과했는데요. 한날 엄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더니 뭐라는 줄 아시나요? 아직도 이 부분은 기가 찹니다. 선주야, 나한테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왔다. 어떤 사람이 네 신랑더러 뭣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털이니까 집안 망하기 싫으면 딸 결혼 말리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이 문자 받고 네 아빠랑 얼마나 놀랐다고. 이때부터 저는 이게 예산일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그 여자가 도대체 우리 엄마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이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일단 엄마를 안심시킨 후에 그 여자를 수신 차단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곤 예비 신랑한테 제 엄마 사정까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어. 이래도 내가 이걸 그냥 넘겨야 하는 일이야? 결혼식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여자 하는 짓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 이러다 이 여자가 우리 결혼식까지 찾아와서 깽판 치겠어. 미안해. 나도 얘가 이렇게 정신 나간 애인 줄 몰랐어. 어떻게든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우리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지난번에도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랬잖아.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동안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왜 자기 과거 여자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불안에 떨어야 돼? 나 이거 신고할래. 기분 나빠서 못 참겠어. 제발 나 좀 믿어줘. 얘가 아무래도 내가 찾는 거 눈치채고 갑자기 숨어버린 것 같아. 얼마 전에 마주쳤는데 도망친 이후로는 못 찾고 있어. 이러면 경찰에 연락한다고 해도 말짱 도루묵이야. 나 조금만 믿고 기다려주라, 응? 우리 결혼식은 절대 차질 없게 할게. 예비 신랑은 제게 절절매며 사과를 하더니 한 3일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은 고작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갈수록 뭔가 잘못되고 있는 듯해 불안했어요. 그렇게 3일 뒤, 새벽 늦게 예비 신랑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혹시 전 약혼녀가 찾아간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서 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저는 신혼집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 집에 머물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예비 신랑의 주의를 듣자 온몸에 공포가 싹 오르더라고요. 그날 예비 신랑과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된 사정인지 물었는데도 예비 신랑은 전 약혼녀를 만나지 못해 찾기만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을 찾아가기라도 할까봐 미리 주의를 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꼭 덧붙였고 피해는 없도록 하겠다는 신뢰성 없는 말로만 저를 위로했죠. 그 일 때문에 예비 신랑과 새벽 내내 통화를 하느라 밤잠을 샌 저는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풍기는 악취 때문에 선조름마저 다 깼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어요. 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 발견을 한 건데요. 세상에나 우리 집 대문 뒤에 웬 사람 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모양새나 굵기 등을 봐선 분명 사람 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뭉개져 있었는데 밟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인위적으로 손을 이용해 퍼낸 모양새로 놓여 있더군요. 그 모양새가 가리키는 징조는 바로 제 눈앞에서 확인이 되었어요. 우리 집 바깥 문고리에 똥이 처발러서 굳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악 소리를 지르며 기겁하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제 비명소리에 부모님이 저를 걱정해서 뛰쳐나왔고 저는 부모님께 상황 설명할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얼마 뒤 경찰이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사정을 설명하기도 전에 문 밖에서 이미 상황 파악을 한 듯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지피는 사람 있냐는 경찰의 말에 저는 당장 예비 신랑의 전 약혼녀를 불렀어요. 전화번호 말고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동안 받은 협박 문자까지 보여주면서 이상한 스토킹을 받고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제가 준 전화번호와 건물 내 CCTV를 이용해서 전 약혼녀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바로 추적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얼마 뒤 전 약혼녀를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렇게 못 찾겠다고 헤매기만 했던 전 약혼녀를 12시간도 안 돼서 잡은 거였어요. 물론 예비 신랑 입장은 경찰이 아니니까 능력 면에서 경찰보다 뒤떨어졌다는 걸로 이해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는 경찰 연락을 받자마자 당장 그 여자의 두꺼운 낯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연차를 낸 저는 서둘러 경찰서에 달려갔고 그곳에서 범인이라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너무 순하게 생긴 시골 아가씨가 한 명 있었어요. 전혀 나쁜 짓 할 것처럼은 안 생긴 분위기였단 뜻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지 아무런 미동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경찰이 그 여자의 신원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그런 추잡한 짓을 한 여자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경찰 덕분에 저는 그 여자가 전 약혼녀라는 걸 알았고 바로 그 전 약혼녀를 붙잡고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를 쏟아냈어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우리한테 왜 이래요? 이미 대영 씨랑 헤어진 사이라면서요. 그쪽이 대영 씨한테 사기쳐놓고 왜 대영 씨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엄연히 스토킹이에요. 이럴수록 그쪽만 더러운 꼴 당하는 거 몰라요? 그 인간이 그러던가요?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아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구만. 저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될 걸 믿으세요. 40살이면 사회생활 좀 하셔서 사람 보는 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하는 말 중에서 여태껏 확신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가요? 전 약혼녀는 순한 얼굴과 다르게 예비 신랑을 비꼬면서 가소롭다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자의 말을 다시 곱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하는 말에 확신한 적 있었냐는 전 약혼녀의 도발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행실을 곱씹어 봤는데 이 여자 질문에 알맞은 답이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게 될걸요?
제가 그쪽을 도울 입장으로 이런 흙구덩이에 발을 담그는 건 아니고요. 저도 크게 당한 게 있어서요. 저야말로 그 자식 좀 만나고 싶은데 이 쥐새끼 같은 놈이 보통 날쌘 게 아니네요. 무슨 소리예요? 대영 씨를 만나고 싶다고요? 대영 씨가 당신 찾으려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요. 지금도 우리 결혼식 앞두고 당신이 이상한 문자로 협박하는 바람에 혼자서 당신 찾느라 생활도 엉망이 됐다고요. 그 자식이 말은 참 잘하죠. 전생에 진짜 들쥐라도 됐나 봐요. 어쩜 그렇게 쥐구멍을 잘도 찾아서 빠져나가는지. 그쪽이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데 공생이랑 기생을 좀 구분하세요. 제가 당시 너무 정신없어서 경찰서까지 갔던 상황을 아직 예비 신랑한테 얘기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비 신랑한테 바로 얘기 못했던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다소 세게 발언하면서까지 전 약혼녀가 저를 정신 차리게 하려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부터 밝혀질 전 약혼녀와의 얘기와 그녀가 제게 보여준 증거물은 예비 신랑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저의 인생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새끼 돈 많은 척 다 가진 척 하면서 마음이 청순한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안 해요?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안 하던가요? 그거 다 그 새끼 수법이에요. 이 정도로 뒤구린 인간이면 사정을 잘 몰라도 결혼식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어요? 나 같으면 진이 따지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런 찝찝한 놈 바로 버릴 텐데. 전 약혼녀 입에서 예비 신랑이 제게 했던 고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인데 그녀가 하는 말은 더 이상 제가 예비 신랑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전 약혼녀한테 접근했던 건 예비 신랑이 전 약혼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제대로 안 해서 전 약혼녀가 상가 건물 몇 채는 갖고 있는 줄 알고 접근을 했었다네요. 뒤늦게 전 약혼녀에게 몇 억 가치의 건물이 없다는 걸 알고는 가차없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수법을 당한 여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전 약혼녀는 자기가 제일 긴 세월간 예비 신랑한테 사기를 당했다가 까였고 자기 부모님 통장을 훔쳐간 예비 신랑을 쫓기 위해서 이를 갈며 예비 신랑의 다른 약혼녀들까지 만나서 고소하기로 마음을 모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보여준 고소 동의란에는 무려 18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제 눈앞에 있는 전 약혼녀를 빼고는 하나같이 예비 신랑보다 연상이었고 재산이 기본적으로 억대에다 직업은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약혼녀는 예비 신랑의 실패작 같은 부분이었다는 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약혼녀와 만난 시간이 아까웠던지 그녀의 부모님 통장에 손을 댔었나 봐요. 모든 걸 세세하게 들었음에도 이건 결국 말뿐이라고만 생각하고 싶었던 게 당시 제 마음이었어요. 소중한 사람에게 당한 배신을 한순간에 믿는다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향한 제 마음속의 기대가 단 한 톨도 남지 않을 때까지 믿어야만 돌아설 때도 미련 없이 등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랑 관련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개인적인 앙금 때문에 일 꾸며서 우리 사이 망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집안 형편 안 좋은 편이라면서요. 괜히 우리 신랑 재력이 아까워서 붙잡고 싶은 거 아닌가요? 부정하고 싶겠죠. 저뿐만 아니라 고소에 동의한 여자들도 다 그쪽처럼 그렇게 부정했대요. 새파랗게 어린 놈한테 사기당한 게 쪽팔려서 모른 척 눈 감고 넘겼던 건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늦게나마 깜빵에 넣고 싶나 봐요. 다들 저한테 뭘 보내줬는지 아세요? 저는 이미 심하게 흔들려 버렸지만 예비 신랑이 제게 보여준 진심이 거짓이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전 약혼녀한테 따졌어요. 어쩌면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을 마음 놓고 돌아설 수 있도록 더 확실한 증거를 갈구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전 약혼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녀가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18명의 여자들이 보내온 예비 신랑과의 웨딩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고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고작 3일 앞둔 날이었는데
저의 모든 앞날이 와르르 무너져 앞이 깜깜한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이 새하했죠. 전 약혼녀는 이미 경찰한테 이 사실을 밝혔는지 경찰 쪽에서 이미 예비 신랑을 체포하러 갔다고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타이밍에 예비 신랑이 개쌍욕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주저앉아 있으니 예비 신랑은 저를 보지 못한 채 전 약혼녀만 봤는지 예비 신랑이 갑자기 경찰을 밀치고서 전 약혼녀를 덮치러 뛰어오더라고요.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만날 때도 그렇게 거지근성 드러내면서 사람 발목 붙잡더니 날 끝까지 뒤쫓으시겠다. 너네 부모 돈 때문에 그러냐? 나도 너 만났던 시간 아까워서 보상 좀 받으려고 했던 건데 참 더럽다 더러워. 야, 비렁뱅이 돈 같은 거 안 받을 테니까 들고 꺼져. 더는 내 결혼 방해하기만 해봐. 예비 신랑은 도중에 경찰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전 약혼녀 가까이는 오지 못했고 그렇게 멀찍이서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듣자 하니 전 약혼녀 말대로 이 여자 부모님의 돈을 훔친 것도 맞고 예비 신랑의 말씨가 저급하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전 약혼녀를 대하는 태도만 봐도 제가 들은 모든 사실이 루머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충격에 한참 주저앉아만 있던 제가 뒤늦게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예비 신랑이 깜짝 놀라서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 처량한 꼴이 예비 신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더 울분이 터졌습니다. 예비 신랑은 경찰을 바로 뿌리치고 제게 달려왔어요. 자기가 왜 어떻게 여기 있어? 이 여자가 또 뭐라고 한 거지? 둘이 따로 만났던 거야? 이 여자 정신 나갔으니까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비 신랑은 혼자서 극도로 흥분을 했다가 불안해하면서 금세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이런 오락가락한 태도가 예비 신랑의 특징인 것 같더군요. 화냈다가 바로 꼬리 내리는 짓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놓치기 아까워서 나한테 끝까지 숨겼니? 네가 나한테 알아서 하겠다고 떵떵거려 놓고 정작 보여준 게 이런 꼴인데 내가 뭘 얼마나 더 믿어줘야 돼?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보다 네 말이 더 개똥으로 들리는데? 그래, 알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나는 저 여자 입노름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고 저녀는 가해자니까. 작정하고 얘기를 꾸며온 사람이랑 밑도 끝도 없이 당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말하는 수준이 같겠어. 예비 신랑은 제 손을 불끈 쥐고서 어떻게든 저의 돌아간 눈빛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의 생각은 온전히 한 방향뿐이었어요. 제게 믿음을 갈구하는 이 손으로 예비 신랑이 18명 여자의 뒤통수를 쳤다는 생각에 그저 화가 치밀어 오르기만 했죠. 이제는 저까지 해서 19명을 속인 셈이겠네요. 이 상태로 예비 신랑을 믿기에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고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소름까지 끼쳤으니 예비 신랑한테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의 손길을 바로 뿌리치곤 그대로 귀싸대기를 한데 뒤통수까지 2대를 날렸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나는 그래도 너 끝까지 믿으려고 했어.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쳐? 인생이 만만하니? 그렇게 심심했어? 어떻게 18명을 등쳐먹을 수가 있어? 저기요. 왜 다른 여자 말을 믿냐고. 내가 말했잖아. 저 여자 스토커 같은 거야. 나 자기한텐 다 떳떳하다니까. 왜 증명되지도 않은 루머를 믿고 그래? 네가 정상적인 새끼였으면 이런 상황이 꼬이지도 않았겠지. 누나들이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연상한테 붙어먹으려고 그랬니? 참 좋은 여자들로 잘도 골랐더라. 이런 것도 재주라고 봐주고 눈 감아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를 어떻게 꼬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기친 게 아니라 그 여자들한테 사기를 당한 거라고.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놈이 사기를 치겠어. 어느 쪽이 좀 더 실현 가능한 일인지를 잘 판단해 봐야지. 무작정 듣는 대로 믿으면 어떡해. 예비 신랑은 정말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꽁무니를 빼더군요. 도대체 뭘 믿고 경찰서에서까지 발뺌을 하는 건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황당했던 저는 전 약혼녀 폰에 있는 18개의 웨딩 사진을 예비 신랑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러니까 이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여자들이랑 연애만 했대요. 하지만 사귀는 절대 친정은 없었고 단지 웨딩 사진을 찍기만 하면 관계가 파투났다면서 자기한테 그런 안 좋은 사주 같은 게 신 것 같다는 등의 해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와의 결혼만큼은 밀어붙이고 싶었는지 자기의 파혼 팔자 좀 고쳐달라고 우스운 소리로 매달리지 뭡니까? 네 놈이 사람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간과한 게 있다. 누나들이 너보다 배운 게 더 많아서 하찮은 제비 새끼한테 당한 거 쉬쉬 못 넘겨주거든. 돈 없이는 이 세상 못 살 것 같지? 깜빵 세계는 등 처먹으면서까지 돈 구걸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곳이거든. 너한테 아주 딱인 곳이라서 우리가 친히 처박아 두려고. 감방 존재는 또 무서운지 예비 신랑이 시겁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요. 찌질하게 질질 짜면서 그제야 진실을 고백하더라고요. 사기친 것도 인정을 했고 저한테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맞는다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로 동정심을 사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느꼈습니다. 여태 제가 예비 신랑을 많이 봐주고 좋게 좋게 넘어가 줬다는 걸요. 네가 내 돈까지 등쳐먹었으면 나 네 면상 2대로 안 끝냈어. 남자 구실하게 내버려 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거다. 네가 우리한테 사정해야 되는 건 살려달란 소리가 아니라 돈 갚을게요. 그래야 되는 거야 이 애새끼야. 이참에 깜빵 가서 인생교육 좀 받다 나와. 이미 경찰 내부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는 예비 신랑을 하찮게 바라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전 약혼녀는 그런 예비 신랑 앞에서 그동안 예비 신랑이 사기쳤던 연상녀들 이름을 다 읊어주었어요.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들겠다고 파이팅 응원을 해줬죠. 정말 제가 다 쪽팔려서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런 사기꾼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저놈 옆에서 시시덕거리며 보낸 세월이 모조리 창피함으로 남아버렸어요. 요즘 말로 흑역사라고 하나요? 사연 쓰는 곳이 아니었다면 제 지인들 앞에서는 감히 얘기를 꺼내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민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돈을 뺏기지 않아 다행인 셈이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예비 신랑한테 빌려준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경제관념에서는 다소 냉정한 타입이라 예비 신랑이 은근슬쩍 보냈던 시그널을 못 알아챈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비 신랑이 제게 돈을 뜯어가지 못해서 저와 결혼까지 진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운 좋게 나름대로 피해자 신세를 면했잖아요. 전 약혼녀들의 존재는 저를 공포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들 덕분에 인생을 구제받은 셈이니 저는 예비 신랑 고소하는 데는 힘을 보태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이딴 사기꾼 새끼가 사람 마음 가지고 돈을 해먹는 일이 없도록 SNS에 신상까지 까발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18명 여자들도 전부 도움을 보태주는 덕에 예비 신랑 얼굴을 알리는 건 순식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전 약혼녀는 저희 집에 똥 처바른 처벌을 따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것만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대체 왜 그랬냐고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니 전 약혼녀가 하는 말이 저한테 강하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또 예비 신랑한테 끔뻑 속는 피해자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고 해요. 당연히 사람 똥은 아니고 개똥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전 약혼녀는 뒤늦게나마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 변명이었든 아니든 간에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해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강력한 방법 덕분에 제가 예비 신랑을 떼어놓을 수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약혼녀 쪽에서 문짝 전체를 배상하는 걸로 하고 합의해줬습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도 방지턱 하나 없이 속전속결 진행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수많은 대상을 상대로 대략 6억 원가량을 상습 사기친 죄로 4년 유기징역에 처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맞은 뒤통수의 세기에 비하면 아주 허망한 결론이었지만 그래도 불구덩이에 발 담그기 직전에 빠져나올 수 있어 다행으로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역시나 잘못 밟을 뻔했던 똥은 근처만 가도 냄새에 배이는 법인가 봐요.
예비 신랑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비 시댁에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었는데 저를 뭘 얼마나 봤다고 엄청나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원망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감히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 내 아들이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러냐? 여태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효도하면서 잘만 살아온 착한 아들이야. 어디 그런 쪽팔린 이유를 만들어다가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먹칠을 해? 이보세요. 저희가 상견례 안 한 이유는 뭔 줄 알고 큰 소리세요? 그쪽 아드님께서 그쪽들이 말실수라도 할까봐 입막음 시키려고 생략한 거랍디다. 긴 말하기 싫고 아드님 쪽팔린 죄명을 믿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이미 피해자들이 그놈 잡아먹으려고 쌍심지를 켜고 있어요. 아들 목숨 건사하길 바라면 사기꾼 부모답게 집안에 꽁꽁 숨어서 사시는 게 좋을걸요? 그날 예비 시모 전화를 깔끔하게 마무리했지만 왠지 이쪽 사정을 예비 신랑의 전 약혼녀한테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예비 시댁에서 전 약혼녀랑 많이 친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약혼녀한테 예비 시모 연락처를 넘기며 예비 시댁의 입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 약혼녀가 예비 시모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엄청 환대를 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전 약혼녀는 자기 돈 내놓으라면서 당신 아들이 우리 부모님 돈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네요. 예비 시모가 식겁하고 전화를 먼저 끊었는데 전 약혼녀가 끈질기게 연락을 하며 끝까지 돈을 갈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비 시모 표정이 상상되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동시에 좀 씁쓸한 감정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살면서 사기를 당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은 제게 큰 공허감을 주었습니다. 고작 별 볼 일 없는 사기꾼의 행각에 노란한 것이지만 그것에 제 인생 가치관이 크게 흔들려 버렸잖아요. 아마 당분간은 일에만 몰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쉽게 결혼을 생각해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안다고 자부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으니 불행을 이쯤에서 막은 걸 행운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사연을 마무리 짓는 이 와중에도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네요. 저라도 지나가다 이런 사연이 보이면 고개를 저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연 당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말은 창피하다 전했어도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소중히 생각하고 믿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주셨다면 제 허탈한 기분이 좀 더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나이 40살이 되어서야 한 번 더 인생을 돌아보게 된 한 노처녀의 속풀이였어요.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 쓴소리 한마디 던지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럼 늘 인생 평안하시고 부름만 쏙쏙 골라서 피해가는 지혜를 잔뜩 받으시길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모종의 사건을 어딘가에 재미나게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용기를 내봅니다. 정말 남들이 들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속 안에 감춰두고 있으니 속병이 날 것 같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올려버리게 결심하게 만들어준 우리 원수 같은 시모. 앞으로 만수무강하길 기원하면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일찌감치 옷 매장에서 일을 했고 나이 29살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본사 직영점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대리점도 아니고 본사 직영점의 관리를 맡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죠.
보통 다른 직영점 매니저분들이 50대라는 걸 감안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도 윗분들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니까요. 그도 그럴 게 꽤 위치도 좋은 아울렛 매장이었는데 매출이 다른 지점에 비해 월등히 높았거든요. 그만큼 제가 고객 관리도 잘하고 언변이 좋아서 매장 운영을 잘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직영점 매니저 자리를 꿰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은 한때 같이 일했던 직원이 소개팅을 주선해 주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팅이라는 매개체로 잘 될 확률이 무척이나 적다고 하던데 저희는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외적인 부분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잘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 싸우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취미도 비슷하고 생활 습관마저 비슷해서 운명의 상대를 여기서 찾았구나 하면서 지냈습니다. 밖에 나가서 몸을 사용하며 노는 것을 싫어했고 집에 콕 들어박혀서 공포 영화를 보는 걸 좋아했고요. 오이는 냄새만 맡아도 둘 다 기겁을 했고 강아지보단 고양이를 더 좋아하는 성격까지 무척이나 비슷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애를 3년이나 했고 나이가 차고 혼기가 다가오자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미래에는 꽃길만 가득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성품이 바르고 심성이 착한 남편에게 그런 시어머니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 인생의 변수 같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살짝 언지를 듣긴 했지만 시모의 성격이 그렇게까지 소위 말하는 대박인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고 시댁 현관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시모가 딱 그러더라고요. 너는 오늘 손님으로 온 자리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있어라 하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은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더라도 다음부터는 아니니까 분주하게 움직여라 이 소리 아니겠나요? 더 대박인 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동서. 저한테는 동서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죄다 시키더라니까요. 네 형님 될 사람이 오니까 분주하게 일을 하라면서 동서한테 일일이 시키는데 시모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옆에서 지시만 내리더라고요. 살얼음판 걷는 듯한 기분이 들고 속으로 와 이거 큰일 났다. 시집살이 대박으로 시키는 거 아닌가 하면서 눈치만 봤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런 시모에게 한마디도 지지 않는 동서였다는 거죠. 진짜 보통이 아닌 수준이다 하고 느꼈는데 이 기센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동서한테 간이 싱겁다 하면 동서는 어머님 소금 주세요. 시모는 동서 째려보면서 거기 있다 하면 손이 안 닿아요. 고춧가루는요? 거기 있잖니. 계란도 좀 꺼내주시고요.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하면서 둘이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시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동서는 그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시모가 네가 직접 가져가라 하면 동서는 저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고 둘이 무슨 꽁트 찍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데 웃긴 건 동서는 정말 시모를 보조원처럼 부려먹으면서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누가 누구 수발을 들고 있는 건지 헷갈릴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에서 약간 체하는 기분을 느끼며 이 난간을 어찌 헤쳐가야 할까 고민을 했죠. 다행스럽게도 동서가 아주 쿨한 성격을 가진 여자였다는 거죠. 밥 잘 먹고 이야기 잘 나누고 집에 간다고. 남편이랑 저랑 서방님네랑 다 같이 나왔는데 동서가 저를 슬며시 잡더라고요. 형님 되실 분이니까 터놓고 이야기할게요. 절대로 기죽으시면 안 되고요. 또박또박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 시모가 발 뻗을 곳 보고 뻗는 분이시거든요. 처음에 제가 비위 다 맞췄는데 그러다가 호구 잡혔어요. 한번 대판으로 싸운 다음에서야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거든요. 오늘은 형님 온다고 일부러 기세 보이고 싶다고 저러신 거고요. 평소에는 저한테 한마디도 못 하시거든요. 그니까 형님도 저처럼 드세게 나가셔야 돼요. 어려우면 연락 주시고요. 그렇게 자기 할 말 쏙 하고 가더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에 시무를 들이받으라고? 이게 무슨 콩가루 같은 이야기지? 했어요. 동서가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말해주었던 진심이라는 걸 그때는 잘 몰랐죠. 그 이후에 상견례를 했고 양가가 서로 합의 잘 이루어진 상태로 결혼 준비를 끝냈고 무난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결혼식 하는 날 신부 대기실에는 신부 지인들만 들어오지 않나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사진 찍고 그러고 있는데 시모 지인들이 싹 들어와서는 저한테 돗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게 말을 시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시모의 산악 동호회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 취미가 산을 타는 것이었는데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싸게 살 수 있다고 자랑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옷을 좀 할인해달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저한테 말을 건 것이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직영점이라서 본사에서 내려온 할인율만큼만 할인을 해줄 수가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울렛 매장이라 깔리고 들어가는 할인율도 있었고요.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맘대로 할인을 해줄 순 없죠. 굳이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할인 이야기 꺼내고 가는 시모 지인들도 무척이나 별로였어요. 그거 하나 딱 찝찝한 거 남기고 결혼식 잘 하고 저희는 바로 신혼여행지로 떠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약속을 했고 그 장소는 바로 약속의 땅 뉴질랜드였습니다. 뉴질랜드가 워낙 자연 경관이 거대하고 멋있고 또 산을 걷는 트레킹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남편이랑 같이 트레킹 관광을 나섰는데 거기서 엄청 좋은 트레킹화를 팔고 있더라고요. 큰 마음 먹고 제 거랑 남편 거 사면서 시모가 산악 동호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부모님 드릴 신발도 한 켤레씩 샀습니다. 당연히 한국까지 전화를 해서 신발 사이즈 물어보고 샀죠. 귀국을 해서 시댁에 신발을 딱 가져가니까 시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모는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삐죽거리면서 시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산에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면서 이런 좋은 신발이 왜 필요하냐고요. 시부가 아니 뭐 산 탈 때만 신는 신발인가? 그냥 신고 다니면 되지 하니까 시모가 저를 보면서 색이 이거밖에 없었니? 이러는 겁니다. 아웃도어 매장한다는 애가 신발색을 이런 갈색으로 골라오면 어떡하냐고 등산화 화려한 게 요즘 유행인 거 몰라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자기 말 듣고 화려한 운동화로 매장에 있는 거 다 바꾸라며 핑크색, 노란색 이런 거 없었냐고 계속 갈색이 뭐야 갈색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대꾸했죠. 갈색이어야 더러워져도 별로 티가 안 나죠 하면서요. 산 한 번 타면 신발이 얼마나 더러워지는데 노란색, 핑크색 타령을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신발을 한번 신어보더니 너무 꽉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사이즈 더 큰 걸로 사오지 그랬냐고 타박을 하시대요. 사왔는데도 구시렁거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것도 뉴질랜드에서 사온 거라 교환이나 환불이 될 리도 없는데 참.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동서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라고 했던 거요. 그래서 시모한테 웃으면서 이야기를 건넸죠.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냉큼 좋기는 한데 너네 매장에도 좋은 거 있지 않니? 핑크색. 이러시대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 신발도 가지고 매장에 들어온 새 신발 하나 더 챙기려는 속셈이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눈치 없는 애처럼 그 신발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 달라고 했어요. 제가 2개 신겠다고요. 그러고는 셀쭉하게 말했죠. 선물을 해드려봤자 불평만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챙기지 말아야겠다 하고요. 시모가 저한테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고 우리 매장에 있는 신발 하나 더 얹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 있는 신발 5% 할인해드리겠다고 하니까 가족끼리 신발 하나 못 주냐고 구시렁구시렁. 신발 이미 사드렸구만 뭘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참. 하루는 출근해서 매대 정리하면서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일까지 제대로 정산해 놓지 않으면 꼭 중간에 구멍이 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매출 전표 보면서 재고랑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입구에서부터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시모가 산악 동호회 친구들을 잔뜩 끌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낯이 익다 싶었는데 신부 대기실에 와서 할인 이야기를 하고 갔던 그 친구들 얼굴이 딱 떠오른 거였죠. 저한테 매장 구경 좀 하러 왔어 하더니 바람막이 입어보고 획 던지고 모자 써보고 뒤집어서 놓고 신발까지 신어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우리 직원의 눈빛이 와 저거 언제 치우지? 하는 눈빛이던데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들 양말 한 켤레씩 들고 와서는 등산 양말 사러 온 거라고 할인을 팍팍 넣어달래요. 고작 5,000원짜리 양말 사면서 할인은 무슨 할인인가요? 시모가 저를 쓱 보더니 원래 양말 같은 건 사은품으로 나가는 거 있지 않냐고 그거나 좀 달래요. 6명이 거 3만원어치 사가면서 사은품 달라고 말하는 게 양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양말 사은품은 20만원 이상 구매하셨을 때 나가는 거라 양말 6켤레 산 걸로는 턱도 없어요 하면서 웃었어요. 일부러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시모도 민망했는지 가족끼리 빡빡하게 군다고 그냥 속갯말 삼키대요. 저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시모 친구들 보면서 이해하시죠? 가격이 맞아야. 이러니까 시모 친구들도 민망했나 봐요. 저한테 나중에 우리가 와서 제대로 팔아줄게 하면서 어색한 얼굴을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우리 시모의 진상짓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매장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본사에 회의를 하러 가야 할 때도 있고 쉬는 날도 존재하니까요. 일이 좀 있어서 이틀 연속으로 매장에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출근을 하니까 직원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더니 곤란한 듯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었냐고 진상 손님 왔었냐고 물어봤더니 반품이 들어왔는데 제 가족분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하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없을 때 왔다 간 건가 싶더라고요. 직원이 저한테 제가 없을 때 와서 바람막이를 하나 사갔다가 다음날 바로 반품을 했는데 택은 그대로 있지만 옷이 너무 더럽다는 겁니다. 순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옷 상태를 보려고 반품 들어온 물건을 확인하는데 옷이 진짜 새 옷이 아니었어요. 옷을 사가서 바로 입고 등산을 갔다가 그대로 환불이라도 한 건지 옷에서 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설마 이거 취소해 줬냐고 물어보니까 직원이 난처하다는 얼굴로 자기가 매니저 시어머니라고 박박 우기면서 제가 해주라고 했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어떡해요? 저 실수한 거예요? 하는데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고 곧 제가 떠안게 됐죠. 퇴근하자마자 옷을 들고 시댁에 가서 시모한테 획 던졌어요. 이게 뭐냐고 모른 척하면서 묻길래 뭐긴 뭐냐고 우리 옷 사가서 입고 반품하셨다면서요? 하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부가 빤히 보고 있었으니까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시치미를 뚝 떼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옷을 사가서 반품한 건 맞는데 입고 돌아다닌 적은 없대요. 그러면서 그 직원 진짜 웃기는 계집애라고 자기가 옷 관리를 못한 걸 가지고 매출 늘리려고 일부러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면서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옷을 보여주면서 여기에는 흙이 묻었고 여기에는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누가 봐도 입고 산탄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했죠. 제가 화가 나서 이 옷 결제하게 빨리 카드를 주시던가 현금을 달라고 했어요. 시모는 자기는 그런 적 없으니까 못 준다고 강짜를 부리더라고요. 원래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서 14일 이내로 환불되는 거 아니냐고 진상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옷이 상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상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다고 돈 달라고 했어요. 씩씩거리면서 죽어도 못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있던 시부가 무슨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냐고 저한테 현금을 주시더라고요. 시부라도 정상이라서 다행이지 시모의 진상짓은 넌덜머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가족끼리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냐며 대충 세탁해서 팔면 되지 하는데 열이 오르더군요. 그러고 한동안 조용한 것 같더니 한 달 뒤에 제가 쉬는 날 우리 시모가 와서 옷을 또 사가지고 가서는 반품을 했대요. 직원한테 이번에도 옷이 더럽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닌데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옷을 30만 원치를 사가서 바로 반품을 하긴 했는데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등산 모자랑 양말은 쏙 빼놓고 환불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은품이니까 자기 거 아니냐고 사은품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 거냐 어차피 증정품 아니냐 하면서 안 주더래요. 양말하고 모자는 이미 자기가 신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서 매니저 시어머니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열이 받지 않겠습니까? 또 시댁으로 찾아갔죠. 신부가 보자마자 이번에는 안 입고 반품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길래 사은품은 왜 챙겨가서 돌려주지 않냐고 했습니다. 사은품이요. 저희도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니고요. 매장에서 돈 주고 사서 고객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쏠랑 사은품만 챙겨가시면 다른 고객님 한 분은 그 사은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매장에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님한테는 저 더 이상 물건 안 팔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도 말해놨으니까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르던가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너 내가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는구나 하는 겁니다. 저도 참지 않고 버럭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무섭긴 누가 무섭냐고요. 시모가 갑인 줄 알고 그러냐고. 나한테 무서운 건 우리 회사 사장님 말고 없다고. 이러다가 내가 잘리게 생겼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요? 하면서요. 일부러 시모 자존심 상하라고 내가 시모 아들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고작 중소기업 과장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겠냐, 뭐가 있겠냐고요, 했죠. 시모도 지지 않고 저한테 지금 우리 아들 무시하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시모가 잘하면 내가 무시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맞받아쳤어요. 시모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당연히 시모 아들한테 잘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입만 삐죽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시부가 저한테 말 잘했다고 시모한테는 왜 안 하던 짓을 자꾸 해서 며느리 쪽팔리게 만드냐고 한 소리 하셨어요. 시모가 시부를 보면서 이 집안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다고 밖에 나가서 자기 편 만들어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결국 동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동서가 엄청 잘한 거라고 그렇게 100번을 말해야 겨우겨우 알아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백화점 속옷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팬티를 사가서 입어놓고는 환불을 하러 왔대요. 동서가 입던 팬티는 환불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쪽팔린 줄 알고 돌아갔다고 했대요. 백화점 매장에 블랙 컨슈머로 등록까지 시키고 백화점에서 따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게 했더니 그제야 찾아오지 않더라며.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입던 팬티를 환불하러 오는 게 말인지 방귀인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말을 잘 알아들은 줄 알았던 시모는 제가 쉬는 날 골라서 또 매장에 찾아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신복을 숨겨놓은 건지 제가 쉬는 날은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남성용 등산화랑 남성용 등산용품을 몇 개 사가길래 직원이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환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가격도 후려치지 않고 제값 주고 사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웬일이지 남성용 등산용품은 왜 사간 거지 싶었죠. 시부가 등산에 취미가 없어서 시모 혼자 친구들이랑 다니는 거였거든요. 이제 시부도 등산을 가나 싶어서 부부가 같이 취미 생활을 하시려나 보다 이건 좀 부럽다 하면서 생각을 했죠. 우리 남편이랑 저랑은 아무래도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결혼 이후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지 못했거든요. 어차피 밖에 나가서 몸을 쓰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긴 해서 집에서 영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하는 게 전부지만요. 시부모님이 매번 싸우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부러웠죠 뭐. 시모가 오랜만에 가족들 한데 모여서 밥 먹자고 하길래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저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등산화 모델명만 봐도 어떤 신발인지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안목이요. 분명 신발도 사가고 용품도 사갔는데 현관에서 신발장을 둘러보는데 그 신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어서 시모한테 남성용 등산화 사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님이랑 등산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어봤죠. 시모가 순간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그거 우리 동호회 사람이 생일이어서 선물하려고 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모 같은 짠순이가 20만 원짜리 신발을 선물한다는 게 무척이나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등산 다니고 돈독한 친분이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근데 사건이 와장창 터지고 만 것입니다. 2달 뒤에 시부가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는 신세한탄을 하면서 시모랑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통보를 했대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와 서방님네는 놀래서 시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죠. 두 분이 방금 전까지 싸운 건지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시부가 부들부들 떨면서 네 엄마 바람났다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시모가 웬 남자랑 같이 팔짱을 끼고 등산을 하고 같이 차를 타고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고 커플룩으로 차려입고 데이트를 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가 소름 끼친다고 이런 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하냐고 당신 의처증이냐고 화를 내대요. 그 사진을 보는데 등산복이며 등산화며 용품이며 너무나도 눈에 익은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매장에서 사갔던 그 용품들이며 옷이며 알고 보니 내연남한테 사주려고 반품도 안 하고 제값 주고 사간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이거 다 저희 매장에서 사간 물건이네요 하니까 시모가 뭘 그런 걸 입 밖으로 꺼내냐면서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시부가 눈 돌아가지고 당신 미쳤냐고 며느리 매장에서 내연남 줄 선물을 사가? 이러더라고요. 당장 이혼하자고 당신 같은 여자랑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다고 진절머리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놀래서 아니 당장 자기 보고 어딜 가서 살라고 이혼을 하자는 거냐고 소리를 꽥 지르니까 시부가 자기 알 바 아니래요.
내연남 집에 가서 살든 밖에 나가서 얼어 죽든 마음대로 하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내연남이 호랩이라며 하더라고요. 그 집 가서 엄마 노릇하면서 하하호호 살면 되겠네 하는데 부부싸움 살벌하게 하시는 거 있죠? 시모가 자기가 못할 것 같냐면서 자식들이 말리기도 전에 짐을 싸서 획 나가버렸어요. 물론 아무도 말릴 생각이 없긴 했지만요. 남편이고 도련님이고 시모의 바람이 무척이나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두 분 나이 67세에 협의 이혼을 했고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그냥 없는 셈 치고 이혼만 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게도 시모는 진짜 내연남의 집에 들어가서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전화해서 어디서 뭐 하면서 살고 있냐고 아빠한테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집에 들어가라고 연락을 했더니 시모가 웃더래요. 자기가 왜 그래야 하냐며 너무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다고. 더 충격적인 건 내연남의 딸을 우리 딸 하면서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딸이랑 데이트도 하고 딸 키우는 재미가 있다면서 너도 새아빠 한번 만나볼래? 하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이 식겁을 해가지고 누가 새아빠냐고 화를 내니까 자기랑 내연남이 결혼하면 너한테 새아빠 되는 거지 했대요.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충격에 부들부들 떨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모가 어느 날 우리 부부하고 서방님네 부부를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식당에 데려가셨어요. 좀 고급진 그런 식당 있잖아요. 룸으로 딱딱 막혀 있는. 불러서 나갔더니 거기에 시모만 있는 게 아니라 웬 여자랑 시모 내연남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그 여자애한테 인사하라고 너네 오빠랑 올케 언니들이야 하면서 우리 보고는 얘가 신우되는 아이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넷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어이가 없어서 숨만 쉬고 있었는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너네 새아버지 생신이시거든. 자식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랑도 좀 할 겸 친해지라고 불렀어. 아이고,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생겨서 노후 걱정 없이 편안하겠어.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열이 받아서 눈에 핏발을 세운 채로 이야기를 했죠. 누가 누구 노후를 책임진다고 이런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십니까? 어머, 얘. 못 배워먹은 사람처럼 새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당장 사과드려. 남편이랑 서방님은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냐고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온 거니까 두 번 다신 이런 자리 만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경우 없는 짓 하면 신모고 나발이고 인연 끊겠다고 선언을 했죠. 뒤돌아서 나오는데 시모가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제일 뒤에 걷고 있던 제가 만만한지 저를 딱 붙잡고는 사정을 하더라고요. 얘, 돈 좀 주고 가라. 우리 아들들이 낼 거라고 내가 설레발 다 쳐놨는데 일부러 비싼 집으로 골라왔는데 내 체면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저 지갑 안 들고 왔는데요. 어머님이 불러내신 거라 당연히 어머님이 사주시는 건 줄 알고 지갑 안 들고 왔죠. 야, 너네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자식들이 사야지 내가 돈이 어딨어. 아까 방에 있던 어머님이 좋아 죽겠다고 했던 내연남 딸한테 내라고 하세요. 뭐? 내연남 딸? 너한테는 시누이야. 어머, 저한테 왜 시누이예요? 우리 남편이랑 저 여자랑은 가족이 아닌데요. 그러고는 재빨리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파렴치한 인간인 줄 몰랐다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시부가 불쌍하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이 끝났으면 제가 사연을 쓰지도 않았겠죠. 더 파렴치한 일은 그 뒤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쎄 생각지도 못했던 갑상선암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던 도중 수치가 이상하다는 종합검진 결과에 놀라서 큰 병원을 찾아가니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치율도 높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견을 하게 되어서 수술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해서 한동안 임신 계획은 가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서 수술 날짜까지 빠르게 잡고 났는데 그래도 제가 암이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느라 바빴습니다.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일을 쉬어야 하는 처지에 달했고 매장 관리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수술 이후 경과가 좋아지면 다른 매장을 주겠다고 했지만 제 첫 매장이다 보니 애착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피곤하면 안 되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되는 주까지 일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일단 퇴직을 하게 되는 것이라 퇴직금까지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쉬려고 하니까 영 좀이 쑤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무슨 일 때문에 매장을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모가 또 그 매장에 방문을 했나 보더라고요. 직원에게 연락이 왔는데 당당하게 들어가서 내가 여기 매니저 시어머니인데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새로 들어온 매니저가 저는 시어머니가 없는데요? 한 거죠. 시모가 놀래서 우리 며느리 어디 갔냐고 하니 직원이 모르셨냐고 몸이 안 좋아서 퇴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한테 혹시 실수한 거 아니냐고 연락이 온 건데 그냥 잘했다고 했어요. 시모는 머리를 그때부터 굴리기 시작했나 봐요. 쉬는 것도 아니고 퇴직이라고 하니까 어디 아파도 단단히 아프구나,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싶었던 거죠.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우리 며느리 어디가 아픈 거냐고, 큰 병이냐고 꼬치꼬치 캐묻고 난리를 쳤대요. 며느리 건강 걱정 한 번 안 할 것처럼 굴던 사람이 막 걱정돼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마음이 좀 풀어졌나 봐요. 큰 병은 아니라고,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만 하면 된다고, 갑상선암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제야 아 그러니? 알겠다 하고 전화를 뚝 끊더래요. 걱정했던 것 치고는 너무 빠르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서 좀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시모한테 연락 오면 말해주겠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뒤 집안일을 좀 하고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타이밍 좋게 시모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아무렇지 않게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시모 목소리가 들떠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너 갑상선암이라며?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거 수술비도 별로 안 비싸고 예후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너 퇴직금까지 빵빵하게 받고서는 일 그만뒀다고 하더라.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몸은 좀 괜찮냐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영 딴소리만 나오길래 그래서요? 하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이따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고 끊더라고요. 영 기분이 쎄해서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니 정말 날아왔는지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남편이랑 집에서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너 보험금 얼마나 왔어? 보험은 좀 들어놨지? 퇴직금은 얼마 받았니? 아픈 사람 붙잡고 웬 돈 이야기야? 아니,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좋니? 너네 새아버지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콱 틀어막혀서 지금 위험하거든. 일단 그거 먼저 풀어야 해서 대충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며느리가 근속기간도 길고 보험금도 받았을 거 아니니.
10년 넘게 일도 했으니까 퇴직금도 꽤 되고 보험 진단금 받은 거 합치면 1억은 될 것 같더라고. 그 돈 나 좀 빌려줘라. 내가 나중에 갚을 테니까. 아니, 제가 아파서 퇴직을 한 거고 암 때문에 받은 보험금을 지금 내연남한테 빌려주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바로 정신 나간 소리 중에 제대로 정신 나간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바로 시모한테 세게 들이박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머리에 소주 꽂으셨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뭐가 어쩌고 어째? 하면서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를 냅니까? 머리에 소주 꽂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시작했는데 보험금을 달라고요? 그것도 저한테는 생판남이나 다름없는 어머님 내연남 사업 자금을 위해서요? 예, 생판남은 무슨 남이니? 이 일만 해결하면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럼 너한테도 새 시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니? 어떻게 내연남이라고 할 수 있어? 어머님이 바람 피우신 건 맞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호적 정리도 안 돼서 그냥 단순 동거남인 거고요. 그 나이 먹고 아픈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이런 부탁 못할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시모한테 목소리 쫙 내리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어서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섬뜩하리만치 목소리를 내는데 진짜 사신이 나타난 기분이었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너무나도 실망이 크다. 바람을 피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아빠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나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빠는 항상 돈을 번다고 바빴고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 아닌 것 같아. 예, 네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이라도 줬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니? 그 인간은 나를 그냥 집 지키는 집 요정 정도로만 취급했다. 아니, 엄마는 그냥 탐욕스러운 사람인 거고 엄마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야. 난 더 이상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 거야. 어떻게 우리 와이프 병원비를 아니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찾아오지도 마. 아니, 내가 먹고 튄다고 했니? 그거 갚겠다고 했잖아. 보증이라도 서줘? 공중이라도 설까? 나가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부끄럽다니까? 남편이 시모를 향해서 소리를 꽥 지르면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전 소리 한번 지르지 않던 아들이 자기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모가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면서 자기도 이제 너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고 살 거라고 괜히 자존심을 부렸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끝까지 구시렁거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혼자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 제가 잠자리에 들고 나서야 나와서 자더라고요. 조금 울었는지 다음날 눈이 부어있던데 저도 남편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날지 가늠이 돼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모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사람이 아니다 싶었는데 친모를 바라보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저는 말없이 남편 옆을 지키면서 힘이 되어주기로 했죠. 제가 암과 싸우면서 남편이 제 옆을 지켜주기로 한 것처럼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동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시모가 1억을 빌려달라고 저한테 찾아왔던데 형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빌려준 거 아니지? 어쩜 그 부탁을 동서한테까지 찾아가서 했대? 형님, 저희가 여윳돈 1억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암보험금이랑 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인연을 끊자고 했다면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랑 아주 쌍으로 못된 것들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랑 그 소리 듣고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남편이 노망 났냐고 썩 꺼지라고 했지 뭐예요? 우리 남편은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 거라고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어. 동선에는 우리도 똑같아요. 이미 아주버님이 남편한테 미리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쫓아내라고요. 우리 남편이 아주버님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나셨어요. 저는 동서한테 그래 다행이다,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우리 부부는 시모를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지내기로 했다고 동선에도 그렇게 하라고 전했죠. 그러니까 동서가 마지막으로 딱 그 말을 하대요. 사람이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굴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살 때 알아봤어야 했다고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나서 저도 마음을 완벽하게 비웠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조용했던 일상을 보내고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던 와중이었습니다. 수술 후 2개월이 지나기도 했고 오랜만에 시부한테 반찬이나 가져다 드리려고 보자기에 반찬통을 싸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 문간 앞에서 시모가 울고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문은 꽉 닫혀 있고. 시모가 저를 쓱 보더니 퉁퉁 부은 눈으로 반찬 싸들고 온 거냐고 잘 됐다고 문 좀 열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시부가 닫아둔 문을 열겠습니까? 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찾아왔고 시모는 저한테 네가 부른 거냐고 사색이 되어서 묻더라고요. 집 앞에 경찰차가 오고 소란스러워지니 그제야 시부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한테 경찰 부른 거야? 하길래 네 했더니 시부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고 경찰 양반, 저 망할 옆에내가 남의 집에 주거 침입하려고 했으니 잡아가시오. 아니 여보, 남의 집이라니 어떻게 이 집이 남의 집이야? 우리 집이지. 오호, 이혼을 했으면 남이지. 그 동거남은 어쩌고 여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한 번만 봐달라며 울고불고 빌어? 경찰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옆에내 당장 데려가서 가둬버리쇼. 경찰은 이미 신고가 들어왔고 주거 침입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시모를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시부한테 반찬을 잘 전해드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시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이 조사를 끝냈다고 시부한테 연락을 주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결국 1억을 구하지 못했고 내연남은 시모한테 온갖 난리를 떨면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연남도 1억을 구해다 주겠다는 시모의 말에 속아서 같이 동거를 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내연남이 시모한테 그 돈 때문에 7살이나 많은 늙은 아줌마랑 동거까지 한 건데 그 돈 못 구해와서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다고 했대요. 시모가 돈이 있어 뭐가 있어요? 시부한테 원룸이라도 얻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는데 시부가 그것도 거절했대요. 나중에 듣기로는 뭐 지방에 있는 친척네 집으로 갔다는 것 같은데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시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서방님도 강다니는 사람이라서 일이 확실하게 해결됐지 아니었으면 시모가 누울 자리 보고 뻗었겠죠. 저는 암 수술은 무사히 완벽하게 제거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경과가 좋아서 2, 3년 지나면 임신 계획을 세워도 좋을 거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루빨리 이재를 만들고 싶어서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 더욱더 화목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